박달나무는 어떤 조건에서도 좀 쓸지 않는다. 나는 당신들의 심장 속에, 당신들의 끓는 혈맥 속에, 당신들의 생활의 매 걸음마다에 언제나 어디서나 김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의 혁명 사상이, 그들에 의하여 이룩된 빛나는 혁명 전통의 정신이 살아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번에 항일의 명투사 박달동지의 투쟁사와 생애를 담은 특집을 창작했습니다. 정말 창작 과정에 많은 사실 자료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부 실지한 사건 사실들은 그 우리 작품의 형상성도 높이고 또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모해주기 위해서 우리 방송국 창작단 배우 동지들을 출연시켰습니다. 이 동지가 바로 우리 작품에서 주인공인 항일의 명투사 박달동지의 역을 맡은 배우 최욱 동지입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동지가 투사의 아내인 현금선 동지의 역을 맡은 배우 김정희 동지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앉아있는 동지가 변철용 동지입니다. 그래서 작품에서 박달 동지를 직접 체포하고 취조한 그 해산경찰서의 조선인 경부, 바로 그 악질 최경부 역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배우 동지들과 함께 형성한 장면들을 우리 편집물에 반영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해방전 간수였다. 아버지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정치범 간수로 있었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친일분자라고 모두가 경멸했다고 한다. 당신도 조선 사람이요? 나에게는 공산주의자의 심장이 있다. 투사가 걸어온 애국의 길과는 너무도 다른 매국의 길을 걸은 아버지였다. 파.1.15 해방 당시 서대문 형무소에는 23,500여 명의 정치범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모두가 해방의 만세 높이 부르며 감옥문을 나섰지만 제발로는 해방된 조국 땅을 밟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500여 일, 달로는 82달, 햇수로 7년. 이 나날을 차디찬 감방에서 보내고 해방을 맞이한 투사였습니다. 김일성 장군 만세!
제가 이번에 그 박달 동지의 역을 형성할 때 대한 이제 과제를 받아 안고 저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항일 혁명사에 뚜렷한 자국을 남긴 박달 동지를 내가 과연 어떻게 형성할 수 있겠는가. 사실 전 지난 시기에 그 창조를 하면서 주인공, 특히는 그 항일혁명 투사 역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박달 동지의 그 형상 과제를 제가 연구하는 과정에 박달 동지가 우리 후대들에게 남긴 말, 나는 당신들의 심장 속에, 당신들의 끓는 혈맥 속에 우리 투사들의 혁명정신이 살아있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 당부가 바로 내 혈맥 속에 흘러야 하고 또 우리 후대들의 혈맥 속에 흘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숙하지만 혁명의 1세대들에게 경의를 드리는 심정으로 박달 동지의 역을 수행했습니다. 해방이라는 두 글자는 철창 하나를 사이로 갈라져 있던 수인과 간수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간수였던 떳떳지 못한 과거로 누구보다 마음속 고충이 큰 아버지였다. 끝없이 마음을 억누르는 죄의식으로 아버지는 진문을 나서지 못했다고 한다. 여보, 어디 있어요? 여보. 캄캄했습니다. 우리가 촬영한 그 촬영 현장 그 감옥은 그 한 4~5m 될까 한 그런 그 원래 그 감옥이다 할 때보다도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이 작은 그런 이 감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촬영 현장에 촉 들어서는 순간에 느낌이 막 음산해 보이고 막 피비린내가 막 여기저기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야, 과연 이 감방 안에서 도대체 살아나간 이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현금선 동지가 그 박달 동지를 데리러 그 해방이 돼서 감옥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그 박달이라는 이름처럼 단단하고 이 진짜 그런 깜새 같던 귓골이 막 장대하던 그런 남편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놈들이 거머쥐고 이 척추뼈가 부러진 자기 몸 운신조차 못하는 남편의 모습 앞에서 너무 ok이 막혀서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달라지지 않는 건 그의 강직한 눈빛이었다고 합니다. 생때 같은 사람을 7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다 놓고 이 지경을 만들다니. 여보, 너무 그러지 마. 나야 그래도 해방의 날을 보지 않았어. 어서 나가자요. 그의 이름은 박달. 허나 그 박달이라는 이름도 부모들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본명은 박문상. 고향은 함경북도 길쭉은 독산면이었습니다. 박달나무처럼 단단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불렀는데 언제부터인가 그것이 이름처럼 돼버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를 일제 교육리놈들은 운신조차 못하는 폐인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해방 후 나라 일이 구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박달 동지의 행처를 찾기 위해서 마음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나온 박달 동지가 서울에서 아내의 간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친히 평양에 데려오도록 해주시고 자신의 저택 옆에 박달 동지의 집도 잡아주셨습니다. 정말 명약이란 명약은 다 구해다 주시고 명의들을 불러서 그를 소생시키기 위한 면밀한 치료 대책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아침 저녁으로 박달 동지의 병 상태에 대해서도 알아보셨습니다. 사람의 참된 생명은 숨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가 심어놓은 정신의 씨앗에 있다. 그 씨앗이 크고 건전할수록 생명은 영원할 것이다. 현금선 동지는 박달 동지보다 5살이나 우였습니다. 아버지의 강요에 봉건적인 혼인 관계로 16살 어린 나이에 11살 난 박달 동지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현금선 동지는 자기보다 5살 아래인 그 박달 동지이지만 그가 가는 길에 언제나 함께 있었고 또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도와준 훌륭한 아내였고 혁명가였습니다. (1943년) 아버지는 서대문 형무소 정치범 간수로 있었다. 아버지가 담당한 120여 명의 정치범들 가운데 박달 동지도 있었다. 촌나무꾼 같은 모습이었지만 예리한 눈빛만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안겨주었다고 한다. 이것이 아버지가 받은 박달 동지에 대한 첫인상이었다. 하다면 박달 동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박달 동지는 생전에 이 수첩에 자기가 갑산공작위원회를 내어돈 때로부터 시작해서 체포될 당시에 있었던 상세한 일들을 다 적어 놓았습니다. 오랫동안 토의하여 드디어 하향 조직 방식으로 조직하기로 결정하였다. 1935년 3월에 갑산군 운흥면 속신리 4구 리용술의 집에서 박달, 리용술, 김철옥, 심창식 등 5동무가 모여서 갑산공작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조직하여 앞으로 갑산 군내에서 반제국주의 운동을 지도할 기초를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박달 동지는 갑산공작위원회를 결성한 후 소년부, 청년부, 노인부 등 많은 하부 조직망들을 내왔습니다. 또 투쟁의 길도 모색해봤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용도자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조선혁명박물관 학술연구원들입니다. 조선혁명박물관 학술연구부에서는 고증된 항일무장투쟁 시기의 인물들의 활동과 경력, 당시의 사건과 사실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 그 박달 동지를 소개한 사람이 그 리제슨 동지였습니다.
그때 그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 뵌 그날 리재순 동지는 그 고향에서의 그 생활과 그리고 그 반일운동, 그 리재순 동지 고향이 그 길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 길주에서의 그런 생활과 그 반일운동, 그리고 갑산에서의 그 애국개몽운동, 특히는 그 동지적 윤기를 맺게 된 그 박달 동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올렸습니다. 그래서 박달 동지가 자라온 경력과 그 성격, 그리고 그 투쟁 종용에 대해서 그 수령님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함남북을 개척하자면 이 박달을 만나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이렇게 돼서 저국광복해망을 국내로 확산하게 한 이런 사업의 적임자로 이때 박달 동지가 물색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령님께서는 몸소 친서를 쓰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신 친서를 가지고 박달 동지를 찾아간 사람이 바로 권여백 동지였습니다. 그때 그 친서가 현재 조선혁명박물관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조국을 사랑하며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국내 애국자 동무들 앞, 국내에서 간악한 일제 원수들과 싸우는 동무들, 우리는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무장을 들고 만주 광야에서 1만 군병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무들과 손을 굳게 잡고 모든 힘을 합쳐서 일제를 반대하며 조국을 광복시키는 투쟁을 진행할 것을 중심으로부터 원합니다. 나는 우리의 대표를 직접 동무들에게 파견하오니 서로 만나서 사심 있는 토론들을 교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김일소. 그때 박달 동지는 저희 아버지한테 우리에게도 수령이 있다는 거, 그래 그 수령이 바로 김일성 장군님이시라는 거, 그래 김일성 장군님은 믿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짬만 있으면 조용히, 그때는 그저 뭐 놈들이 다 눈 밝힐 때니까 그저 마음 놓고 내가 이야기 못하니까 조용히 그저 이야기해 주곤 그랬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박달 동지를 만나시던 그때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셨습니다. 박달과의 조척에서 내가 받은 가장 큰 인상은 그의 솔직성과 소탈한 품성, 효명에 대한 진지한 태도였다. 그는 좋은 것은 좋다고 말하고 싫은 것은 싫다고 소스없이 말하는 그런 유형의 인간이었다. 박달은 내가 국내의 조국광복회 조직만이 아니라 공산당 조직도 내올 의사를 표명하자 무척 놀라면서 어떤 공산당 조직인가고 물었다. 박달 동지가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 배운 것은 고미골 미령이었습니다. 박달 동지가 활동하던 갑산에서부터 고미골 미령까지는 80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리재순 동지로부터 그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르신다는 서식을 접한 박달 동지는 그 다름으로 밤길을 달려서 새벽에 고미골 미령에 도착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 뵈온 박달 동지는 지금껏 자기가 품고 있던 그 많은 우혹된 문제들과 함께 당 조직을 내오는 그 문제에 대한 자기의 솔직한 생각을 수령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조선의 공산당 조직을 내온 데 대해서 국제당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말하자면 국제당이 그것을 승인했는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이란 워낙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지 그 누구의 지령이나 승인을 받고 하는 일이 아니라고, 박달 동무는 그 누가 시켜서 혁명을 시작했는가, 또 누구의 지령이나 승인을 받아가지고 갑산공작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냈는가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박달 동지는 그렇지 않다고 수령님께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막스나 레닌은 누구의 승인도 받지 않고 당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조선혁명의 주인이야 어디까지나 우리가 아닙니까? 전 정말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조선혁명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국제당이 각국 혁명을 좌지우지하는 줄로 여겨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으로 만나뵈온 자리에서 박달 동지는 내 몸이 10조각 100조각이 되더라도 끝까지 장군님과 뜻을 같이하여 조국광복을 위해 싸우리라는 것을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국민당 공작위원회와 조선민족해방동맹은 염려 말아달라고 맹세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심장 속에, 당신들의 끓는 혈맥 속에, 당신들의 생활의 매 걸음마다에 언제나 어디서나 김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의 혁명 사상이, 그들에 의하여 이룩된 빛나는 혁명 전통의 정신이 살아있기를 바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 투쟁식이 국내 당조직 사업을 영도하시던 나날에 박달 동지의 중머리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신 이러한 생동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때 수령님께서는 박달 동지에게 지금 모두가 깃도구두에 또 하이칼라를 하고 개화장을 짓고 다니는 것이 하나의 유행으로 되고 있는데, 이 낡은 풍습을 싫어하는 박달동무가 어떻게 돼서 중머리를 하였는가고 이렇게 물으신 일이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물으심에 박달 동지는 주제소에 자주 끌려다니는 일이 있는데, 그때마다 순사람들이 머리칼을 잡아쥐고 담벼락에 짓져놓고 하는 것이 화가 동해서 아예 벌쳐버리고 말았다고. 이제라도 수령님께서 바라신다면 하이칼라나 상고머리로 바꾸겠다고 말씀 올려줬습니다. (1937년 1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갑산공작위원회는 조선민족해방동맹으로 개편되었으며, 저국 광복회 10대 강령을 조선민족해방동맹의 강령으로 채택하였습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 참다운 혁명의 길을 찾은 박달 동지였습니다. 처음 5명으로 조직되었던 조선민족해방동맹은 30여 개에 달하는 하부 조직과 600여 명의 지하 조직 성원들로 구성된 국내 혁명의 발전 기지로 자라났고, 수백 명에 달하는 혁명 조직 성원들이 적들의 통치기관들에 침투되어 조선 혁명을 위해 구람없이 싸웠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대로 혁명의 사령부를 지키고 또 붙드는 성돌이었습니다. 193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 우리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고록에 쓰신 바 있습니다. 37년은 우리 혁명활동의 최고조기였다고. 이런 기류 속에 위대한 스님의 령도 밑에 국내로 혁명 조직들이 급속히 확대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적들의 감시 또 만만치 않게 심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게 박달 동지는 우선
놈들이 놈들에게 우선 주재소에 주동적으로 찾아가서 자기 하루 그 행적을 밝히면서 그 놈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또 놈들이 이런 오용단체들, 우리하면 진흥회라든지 자의단이라든지 여기 이제 그것도 이용하고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그래서 놈들을 이렇게 이런 각성을 무마시키면서 자기 그 활동 발판을 계속 넓혀 나갔습니다. 예, 그 박달 동지는 국내 그 생산 유격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그 자의단의 부단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박달 동지는 자기는 그 자의단 부단장 이런 식으로 다른 핵심 성원들도 다 자의단 이런 비롯한 오용단체들이 요직에 박아놓고 또 이 당당하게 합법적인 군사훈련까지 벌였습니다. 이 놈들이 예심 결과에 의하면 63명에 달하는 성원이 이자 농촌진흥회 자의단이라든지 각종 오용단체들의 일정한 이제 다 중견 간부로 들어가 있었다는 이런 걸 확인하고 일제는 정말 전율했습니다. 이렇게 애유내강하게 다 유능한 정치 방법으로 공작을 하던 박달 동지는 1938년 그저 음력 9월 그해 그래서 양력으로 10월이 되었습니다. 김창영이라는 이게 변절자의 밀고로 해서 그만 아쉽게 그때 같이 투쟁하던 김철옥 동지와 함께 체포됐습니다. 그때 고문이라는 게 끔찍했다고 한다. 바로 저런 소가죽 조끼를 물에 불고 가지고 입혀서는 햇볕이 내려 쪼이는 밖에 활을 들고 서 있게 했다고 한다. 다리에는 각자를 끼우고 아버지가 말하기를 옆에서 보기조차 처참했다고 한다. 그래서 하루는 말했다고 한다. 고통스럽고 아프지도 않은가? 머리만 조금 굴떡이면 고생을 면하겠는데 왜 그런가고? 그때까지도 아버지는 박달 동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7살, 6살 그때 아버지 손목 끌려서 한번 어느 한 집에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집이 바로 박달 동지의 댁이더만. 그때 아버지는 나를 그 박달 동지 앞에 인사시키고, 그때 난 철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그 서서 쳐다만 보고 그저 그랬는데 나를 수탱고 하더란 말이야. 그래 그 다음엔 거기 있다가 나오다가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일제놈들이 박달 동지 자식들. 박달 동지의 딸 쌍가매입니다. 그 쌍가매가 4살 나던 1936년도에 그의 생일을 맞으면서 현금손 동지는 그 쌍가매를 데리고 값산 우베에 있는 사진관에서 이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때 박달 동지는 그 항일유역대와 연계를 맺기 위해서 한북도 일대를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나니까 그 딸의 생일날 이렇게 함께 사진도 찍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전후 박달 동지는 그 휴양소에서 그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이들과 자주 입근하는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에서 먼저 간 두 자식들의 모습을 그려보곤 하였습니다.
전 사실 얼마 전에 결혼했습니다. 제가 최경부놈의 역을 맡아 수행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 처가 당신은 배우도 아니고 연출가인데 더욱이 당신같이 착하고 오진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역을 수행할 수 있는 거고 아이들까지 죽이는 그런 살인기 역을 할 바엔 집에도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가정의 행복과 웃음이 우리 투사들이 걸어온 그 고난에 찬 길이서 지켜질 수 있었고 또 놈들의 모진 고문과 악행 속에서도 우리 투사들이 지켜온 혁명적 신념에 대해서 우리 후대들과 새 세대들에게 꼭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더러운 최경부놈의 역을 맡아 수행했습니다. 박달 선생, 이 겉보 속에 당신 인생의 선택이 담겨져 있어. 하나는 당신 자식들의 귀중한 생명이고 하나는 당신이 그토록 지키려고 애쓰는 소푼짜리 지저요. 어쩔 때요 선택권은 당신에게 있어. 더러운 놈. 야, 하! 아니, 아버지. 쌍감이야. 아버지. 동건아. 박달 선생, 당신 아들은 내가 죽인 게 아니라 박달, 당신이 죽이고 있어. 뭐라고? 자, 마셔라, 마셔. 안 된다! 이거 안 돼! 안 돼! 혁명이란 무엇일까? 혁명이란 이렇듯 처절한 것일까? 자식이냐? 혁명이냐? 정말 박달 동지가 보는 앞에서 어린 자식을 독살시킬 때 투사의 그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저도 두 자식을 가진 아버지입니다. 투사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졌을 그 심정, 그리고 그 속에서도 지킨 투사의 불굴의 의지와 신념을 제가 이번에 박달 동지의 역을 형상하면서 체험을 했습니다. 해산 사건이 터지자 놈들은 박달 동지를 잡기 위해서 현금손 동지를 먼저 잡아갔다고 합니다. 현금손 동지는 8개월 동안 그 모진 억고를 치루었는데 그때 놈들은 2살 난 어린 아들은 독약을 먹여서 죽이고 또 딸 쌍감에는 혁명가의 씨종자는 말려 죽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추운 겨울날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밤이 되면 개우리 안에 가다 놓았다고 합니다. 어린 쌍감이는
주의와 금주림에 시달리면서 그 개울이 안에서 숨쉬다가 합니다. 이놈아, 안 된다! 안 돼! 안 돼! 한마디만 하면 어린 자식의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달동지는 어린 자식의 생명을 바쳐 사령부를 지켰고 동지들을 지켰습니다. 내가 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단 말인가? 조국을 잃은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던가를 그애들의 가슴에 새겨주자. 다시는 그런 세상에서 살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깨우쳐주자. 저는 취재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박달동지를 직접 체포하고 취조한 놈은 해산경찰서의 조선인 경부 최룡이라는 이놈입니다. 근데 이놈이 박달동지를 체포하도록 도와준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사진 속에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는 리혜단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로 말하면 그 조선민족 해방동맹 청년부 책임자였던 그 리용술 동지의 애니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놓고 본다면 박달동지 아내인 현금손 동지를 형님 하면서 따라다니던 여자입니다. 하지만 이녀는 그 조선 여성의 절개도 다 버리고 박달동지를 체포하는데 피눈이 돼서 날뛰었습니다. 정말 그 해방 후 20 살던 이녀는 1947년 9월 혁명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해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일제가 1937년 그 여름에 있은 보천보 전투하고 결부해서 장백과 국내의 혁명 조직들을 이렇게 야속으로 탄압한 이런 사건입니다. 이때 일제히 그 탄압을 해서 혁명 조직들에게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박달동지와 연계를 가지기 위해서 많은 이렇게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해 12월에 마동희 동지를 비롯한 정치공작원들을 국내에 파견하셨는데 국내에 들어온 즉시 또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수령님께서는 그 이듬해 항일의 여성용 김석수 동지를 또 다시 파견하셨습니다. 이렇게 수령님께서는 박달동지를 매우 중시하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보는 이게 자료들이 적들이 강력한 수사진을 펴고 박달동지를 체포하고 이때부터 1년 4개월에 걸친 예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놈들은 이 예심에서 박달동지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박달동지는 이제 구랑 없이 싸웠습니다. 여기에 이제 박달동지 옥중투쟁과 관련한 로금 자료가 있습니다. 1942년 봄에 3월달입니다. 3월달에 함흥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시작되게 되었는데 공판적으로 나갈 때에는 그 공판하는 날 임시를 쓰는 영차이 있습니다. 내가 나갈 때 그 공판하러 나갈 때는 그 전날 저녁에 매일 공판하러 간다는 거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안으로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야 가족 가서 그 이튿날에 그 지금 재판소에 있는 그 조그만 영차에다가 거기다 이제 선점을 썼죠. 김일성 장군 만세라든지 조선 인명 만세라든지 이런 등 이제 국어 몇 개 거기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도 묻어도 앞으로 그 영차에 돌아올 텐데 그럼 이제 없거라. 그래서 특히 내 이름 박아서 내가 썼다. 이렇게 거기다 해놨죠. 박달동지는 이렇게
옥중에서도 조선민족해방동맹의 책임자답게 동지들을 고무해주면서 자신도 이렇게 구람없이 싸웠습니다. 이렇게 되자 일제는 1943년 12월이었습니다. 12월에 서울의 서울에서 열린 복심재판에서 사형을 취소하고 무기징역형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우리는 혁명을 시작한 때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나선 사람들이다. 내놈들은 나에게서 필요한 한마디 말도 듣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라. 박달나무는 어떤 조건에서도 좀 쓸지 않는다. 위대한 장모님의 사랑 속에 자라난 이 박달이 장모님의 사상이 그대로 신념으로 단단히 굳어진 내가 시련이 닥쳐왔다고 어찌 자그마한 종이라도 쓸 수 있겠니까? 여기는 함경북도 경성군 언포 근로자 휴양소입니다. 전후 나라 사정이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방의 명승으로 이름난 여기 언포 근로자 휴양소에 박달 동지를 위해서 집도 특별히 따로 지어주시고 또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셨습니다. 투사의 재치가 스며 있는 것, 투사의 정신이 높디는 것, 우리 혁명의 1세대와 오늘의 세대가 만나는 뜻깊은 것입니다. 박달 동지가 생전에 애용하던 라디오입니다. 수령님께서는 이제는 침상에 누워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몸인데 이제부터는 라디오를 들으라고 하시면서 친히 보내주셨습니다.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끝이 없건만 그 사랑에 보답은 못하고 누워만 있는 자기를 두고 안타까워하며 어떻게 하면 수령님의 사업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것인가 늘 고심해온 투사였습니다. 이곳 휴양소에서 치료를 받던 박달 동지가 벼이삭을 놓은 봉투를 위대한 수령님께 올린 적이 있습니다. 3륜차를 타고 주변 농장에 나갔다가 벼이삭에 쭉종이가 많은 것을 보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으라는 종자를 심지 않아 이런 실태가 빚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박달과 같이 불구의 몸으로 병 속에 누워있는 사람도 당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파서 보고하는데 지방 일꾼들은 왜 모르는가고 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함경북도당 위원장 동지가 박달 동지를 찾아가서 자기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언제인가 박달각에 찾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 투사 동지는 당시 당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어떤 자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그놈은 아무리 봐도 수령님을 받들 사람이 아니라고 주의하셔야 한다고 간절히 말씀 올렸습니다. 박달 동지가 예견한 대로 그 자는 그 후 반당 반혁명 분자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나에게는 공산주의자의 심장이 있다. 나는 무엇으로든지 나의 심장이 고동치고 내 혈관 속에 피가 뛰고 있는 한
혁명을 위하여, 우리 당의 위협을 위하여 일해야 되겠다고 결심하였다. 박달 동지는 그때 휴양소에서 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는 견디어 혁명 전통 교양에 이바지하는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휴양소 여시오 박달 동지에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만류하셨습니다. 박달 동지는 수령님의 손을 꽉 잡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다 장군님이 덕분인데 혁명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이 마음이 편해서 오래오래 살 것 같다고 간절히 말씀드렸습니다. 해방 전에는 장군님께서 주신 임무도 수행하지 못하고 일제의 경찰에 체포되어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그 임무를 수행하는 심정에서 글을 쓰려고 하니 제발 박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당의 의지대로 행동하며 숨쉬며 일편단심 당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신념과 정신을 가진 혁명투사가 되어야 한다. 야, 참, 여보, 인젠 좀 그만 쉬세요. 아니, 여보, 원고리 인주, 난 시간이 없소. 야, 참, 여보, 지금 당신 몸 상태가 어떤 줄 아세요? 제발 좀 내 말을 들어주세요. 여보, 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구만. 예. 네, 이 책을 다 쓸 수만 있다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소. 당신도 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이 박달이 우리 수령님 덕에 해방 후에 15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지. 그러니 티끌만큼이라도 우리 수령님 덕에 보답을 해야 될 게 아니오. 예? 알겠어요. 가만. 예. 여보, 라디오가 듣고 싶구만. 예. 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구만.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이 박달이 우리 수령님 덕에 해방 후에 15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지. 박달 동지의 서거에 대한 부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우리 당과 인민의 충직한 아들이며 열렬한 혁명투사인 박달 동지가 일제경찰의 고문과 옥중 생활로 인한 장기간의 중병으로 신고하다가 4월 1일 새벽 2시에 애석하게도 서거하였다는 것을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알린다.
우리는 박달의 집에서 역사상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를 열고 그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할 때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거인을 발인할 때 나는 영구와 함께 나갔다. 백두산에서 박달과 헤어질 때 멀리까지 바래주지 못했던 그 아쉬움이 항상 심중에 매달려 있었는데 연결하는 순간에나마 그를 바래주고 싶었다. 어떻게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손수건이 푹 젖어 있었다. 나는 김책을 잃었을 때처럼 또 식사를 하지 못하였다. 단 한 번만이라도 그가 해방된 조국 땅을 제 발로 걷는 것을 봤더라면 그다지 더 가슴이 아프지 않았을 것이다. 과 같은 이런 투사들의 도구로 우리는 해방 직후 그처럼 복잡한 정체 속에서도 단시일 안에 당을 창건하고 부강한 자주독립 국가를 일떠세울 수 있었다. 바로 요게 항일혁명투사 박달동지 동상 제막식에 대한 소식이 실렸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사 박달동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가 살던 집을 본상대로 복구하도록 하시고 그 앞에 그의 동상을 세우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혁명가들을 위해 세운 최초의 동상이었습니다. 그게 74년 2월 박달동지 부인이 수령님 만나는 배운 자리에서 그걸 2시간 넘어 아버지에 대한 거 쫙 이야기해 줬다 그러더만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 응? 비록 이렇게 이렇게 외놈들 간수복을 입었지만 우리 혁명가들을 잘 도와주고 혁명가들을 잘 도와줄 뿐 아니라 그러니까 그 조직이 있지 않소? 그 조직의 한 성원이 됐다는 거 수령님께 그대로 보고 들었지. 그래서 온 집안 식구가 다 평양을 와서 나의 아버지의 고향은 서울이다. 허나 박달동지의 손에 이끌려 투쟁의 길에 나섰고 고향을 떠나 공화국의 품에 안겼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 품이 있어 나는 간수의 아들로부터 애국자의 아들로 되었다. 나는 당신들의 심장 속에, 당신들의 끓는 혈맥 속에, 당신들의 생활의 매 걸음마다에 언제나 어디서나 김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의 혁명 사상이, 그들에 의하여 이룩된 빛나는 혁명 전통의 정신이 살아있기를 바란다. 당신들은 항일발산 투사들이 조국 땅의 한 폭의 풀과 한 줌의 흙에 어떻게 애정을 바쳤으며 그들의 가슴에 끓던 조국과 혁명과 그리고 인민에 대한 사랑은 얼마나 뜨거웠으며 그들의 백절불굴의 토지, 그들의 백절불굴의 토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필승의 신념의 원천은 무엇이었으며 그들의 그 높은 공산주의적 품성, 그것은 어찌하여 그렇게 높을 수 있었는가를
꾸준히 배우고 가슴 깊이 영심해야 한다. 영심해야 한다. 영심해야 한다. 투사가 우리 후대들에게 남긴 절절한 이 부탁. 이것은 정녕 우리가 대러리여 명줄처럼 핏줄처럼 지녀야 할 절대불변의 신념이거니, 천만년 세월이 흐른데도 지남없을 투사들의 이 몫을 영원히 간직하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영도에 끝없이 충직할 때 우리 혁명 선열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강대한 내저고 공산주의 그날은 이 땅 위에 더욱더 찬연히 밝아올 것입니다. 자기 수령에 대한 매호, 또 자기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 인간에 대한 그 맹목적인 사랑보다도 구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로서 한 길을 갈 때만이